네, 오늘은 주고받는 이자 거의 없이 돈을 2배로 빌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저 증여세 얼마 내야 되죠? 9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을 빌리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증여세가 없죠. 왜냐하면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빌렸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5억을 차입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원 증여받고 5억을 추가로 차입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증여세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빌릴 수 있는지. 물론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있으면 이자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빌렸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증 준비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몇 퍼센트를 해야 될까요? 상증세법상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5억을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연간 2,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증세법상 이 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약간 줄여서 지급해도 됩니다. 그게 상증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 범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책을 새롭게 출간하면서 무료 어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무료입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상증세법상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2,300 나오죠? 그리고 월간, 일간 이자가 나오고요. 허용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내가 5억을 빌립니다. 이때 상증세법상 원칙적인 이자율은 4.6%인데 2.62%를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빌린 게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5억을 빌리고 2,300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1,300만 원만 지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조금 더 이자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계산하니 잘 된답니다. 어떤 질문이냐? 장모님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아내분이 받고 하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건 사실 상증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을 낮추면 그 효과가 커집니다. 제가 좀 전에 5억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5억을 한번 쪼개보죠. 2억 5천을 자녀한테 빌려주고 2억 5천을 자녀의 배우자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자체가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2억 5천을 빌려주셨어요. 나머지 2억 5천 누구한테 빌려줬죠? 배우자한테 갔습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증여한다? 6억까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금이 이렇게 흐르면요. 한 번에 이렇게 흘러간 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자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보죠. 5억 원을 한 번에 빌리면 2,300이 원칙이었죠. 그렇지 않고 상증세법상 허용 가능한 이자율 범위가 얼마였죠? 1,300이었습니다. 근데 2억 5천을 만약에 각각 빌려준다. 그럼 상증세법상 허용 가능한 이자 범위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렇게 떨어집니다. 160만 원. 각각 160만 원이기 때문에 합치면 320만 원이겠죠. 5억 원을 한 사람한테만 빌려주면 연간으로 아무리 이자를 작게 지급해도 1,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지급해야 되니까 합쳐도 320이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한테 각각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왜 빌릴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 목적지, 그 목적지에 사용하는 주체가 돈을 빌린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공동명의로 구매해야지, 돈의 종착지가 달라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금 이전을 어떻게 시켰죠? 자녀한테 시켰고 자녀의 배우자로 시켰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주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럼 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이 주택을 취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는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자금으로서. 이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죠? 이 자녀의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동일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응용해보죠. 그러면 내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어떨까요? 저의 배우자는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각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머니께 2억 5천씩.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됩니다. 증여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